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속에 전 세계는 경제 불황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장기화되며 푸틴 대통령은 전술핵 카드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금은 핵시대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며 아마게돈, 즉 지구의 종말이란 단어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제2의 냉전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처럼 전쟁과 분쟁의 소음은 커지고 있고 무기 생산은 냉전 때보다 더 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굶주림과 갈증의 비극 또한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조각난 평화의 퍼즐을 맞춰야 할까요? 정치 세력의 그릇된 포퓰리즘과 극단주의의 편승에 살 길을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릇된 현실에서 도피해 숨어버리거나 파괴적인 폭력으로 현실에 맞서 싸워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무관심과 폭력의 세계화에서 벗어나는 길은 만남과 대화, 경청과 타협입니다. 오늘날 인류 가족의 삶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평화에 동참하고 사회의 다양한 법과 제도들이 모두 평화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이 선물로 주시는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담긴 평화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경기도 안성 미린의 성지에서 발견된 성인 유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미린의 성지에서 발견된 페르페투아 성녀의 유해가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의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성지 정비를 하며 발견된 김대거 신부의 유해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외벽에 성 김대건 신부의 성인상이 들어선다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는데요. 성인상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들어서고 제작되는지 제작을 맡은 한진섭 조각가를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미린의 성지에서 발견된 페르페투아 성녀의 유해입니다. 흰 가루 형태의 유해를 흰 천이 감싸고 있습니다. 천 위에는 페르페투아라는 표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녀의 유해는 성진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리모델링 당시 제대 안에서 성석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최근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유해를 교구에 등록하고 인증서를 발급했습니다. 거기에 수동 타자기로 친 정확히 천에 페르페투에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서 이건 분명히 성인의 유해가 확실하구나 라는 그거를 알게 됐고, 다만 역사에 기록된 3명의 페르페투아 성녀 가운데 유해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정확하진 않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인물은 카르타고에서 활동했던 200년대 순교자와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진 1세기 성녀, 그리고 한국 순교자인 홍금주 페르페투아입니다. 특히 카르타고의 성녀 페르페투아는 로마 미사경본 감사기도에도 포함될 만큼 큰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유해가 어떤 성녀의 유해인지 특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 성지 정비 작업 당시 발견된 성 김대건 신부의 척추뼈도 최근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안드레아 김 신부 척추뼈라는 표식이 뚜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유해는 미린의 성진의 김대건 신부 묘소 위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 성당에 안치됩니다. 한편 수원교구는 오는 29일 순교자 현양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재 미린의 성요셉 성당에 안치돼 있는 김 신부의 아래턱뼈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 성당으로 옮깁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성지 맨 위에 자리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 성당의 아래턱뼈와 척추뼈가, 중간에 위치한 103위 시성기념 성당엔 종아리뼈가,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성 요셉 성당엔 발가락뼈 유해가 안치됩니다. 이렇게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 성지에 어떻게 보면 김대건 신부님이 이렇게 누워있는, 저 위에 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누워 계신 모습의 그 유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성지 전체가 무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렇게 되고요. 우여곡절 끝에 타국에서 서품을 받고 목숨을 바쳐 그리스도를 증거한 김대건 신부. 미린의 성지에서 복음 전파를 위한 김 신부의 열정을 새롭게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입과 다리입니다. 네, 그 부분이 우리 성지에 이제 유해를 모시고 있는 이만큼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김대건 신부님이 유해를 모신 본당으로서 또 저희 성지가 또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CPBC 김형준입니다. 앞으로 1년여 뒤면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자랑스러운 한국교회의 첫 번째 사제이자 순교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영대를 두르고는 갓을 쓴 채 지그시 두 팔을 벌린 김대건 신부의 석상이 성베드로 대성당 외벽 벽감에 설치되는 겁니다. 석상은 세계 최고의 대리석 원산지인 이탈리아 카라라 지역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국조각가협회 명예이사장인 한진섭 씨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 건립될 때부터 빈자리의 주인공은 김대건 신부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500~600년이 지나면서 우리 김대건 신부님 상이 모셔지기 위해서 그 자리가 비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 신부님이 거기에 모셔지는 것은 이미 다 그 베드로 성당을 베드로 대성전을 지으면서 계획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김대건 신부 석상 제작은 무엇보다 바티칸이 석상을 들여놓은 그동안의 원칙을 깬 역사적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회의 창시자들만 거기에 있는 곳인데 우리 그 김대건 신부님 상이 거기 세워지면서 그 룰이 깨진 거예요. 이것도 그 추경님이 말씀하신 이건 역사적으로 그런 분들만 거기에 정한 건데 이거는 뭐가 좀 변화가 생겼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다. 김대건 신부 상이 세워질 곳은 성 베드로 대성당 우측 외벽 벽감입니다. 벽감이 있는 곳은 시스티나 성당 천장벽화, 천지창조를 감상하고 나온 뒤 지붕인 쿠폴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 베드로 대성당 입장객이라면 누구나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김대건 신부 상이 세워지는 겁니다. 한 씨는 다음 달 이탈리아 현지로 가서 대리석 선별 작업에 들어갑니다. 대리석을 고른 다음엔 온화하면서도 담대한 젊은이, 특히 깊은 신심과 백성을 사랑한 김대건 신부를 재현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성당과 성지, 프랑스 대통령궁, 국내외 기업, 공공장소 등의 작품이 소장돼 있는 한진섭 씨. 한 씨는 그동안의 작품 활동이 김대건 신부상 제작을 위한 훈련이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잘 못할까 봐 이런 훈련을 시켜가지고서 이것을 하게끔 하는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구나 하는 기도 많이 부탁드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CPBC 이희입니다. 70년 가까이 한국에서 선교해온 두봉주교가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학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위로와 조언을 건네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대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가 주최한 두봉주교 토크 콘서트와 치유 미사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한국 전쟁이 막 끝난 1954년 한국 땅을 밟은 초대 안동교구장 두봉주교. 폐허가 된 나라, 그 안에서도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왔습니다. 이젠 90을 훌쩍 넘긴 나이, 두봉주교는 여전히 방송 활동 등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멘토가 되어주고 있는 두봉주교가 이번엔 청년들을 찾았습니다. 서울대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가 마련한 토크 콘서트와 치유 미사에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청년들은 70여 년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자신들이 가진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인생을 지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부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무기력을 극복하는 길까지 질문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지? 아이고 140가지 질문이에요. 놀랐습니다. 쏟아진 학생들의 질문에도 두봉주교는 진심 어리고 명쾌하게 해법들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마주한 청년들에게 강조한 것은 자신의 좌우명이기도 한 기쁘고 떳떳한 삶이었습니다. 기쁘게 살고 떳떳하게 산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은 남들을 못 따라다니고 남들이 어떻게 한다 해서 내가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그런 데서 불만을 느끼는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안하기만 한 미래, 앞날을 위해 노력하다가도 찾아오는 회의감과 막연함은 청년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합니다. 미래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삶으로 경험한 두봉주교는 청년들의 고민에 유쾌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그날에 대한 바르게 약속과 멋지게 살면 그 성공이에요. 앞날은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지 못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토크쇼에 이어 영적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 봉헌된 치유미사. 이 자리에서도 두봉주교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예수님이 사랑밖에 없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나도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잘해준다. 누구에게든지 내가 잘해준다. 그러면 시원해요, 속이. 누구에게든지 잘해준다고 그러면 참 아주 나도 행복을 해요. 이날 두봉주교가 전한 이야기는 종교를 넘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주교님 말씀 듣고 너무 이제 힘이 나가지고 졸업까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의 틀이 잡힌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주교님의 그런 밝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다시 좀 더 신앙심을 고취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CPBC 김형준입니다. 이달 중순 카카오 사태로 많은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고 생계에 타격을 입은 국민도 있었는데요. 카카오는 서버 이중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무엇이고 기업가 정신이 왜 중요한지 카톨릭의 눈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카카오 사태로 디지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낳은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를 함께 전해드립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 이병욱 회장은 경제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해 한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초대 사무총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원을 지냈고 KT그룹 계열사인 KTIS에서 전무이사와 경영고문도 역임했습니다. 현재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이 회장도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통이나 안건, 협의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자로 다시 또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불편들이 있었고 소통들이 많이 어려웠죠. 그다음에 택시나 잡는 것도 좀 어려워서 고생을 좀 했죠.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는 카카오톡을 발판 삼아 몸집을 빠르게 불리면서도 서버 이중화 등 안전장치 구축엔 소홀했습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은 물론이고 한메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주요 서비스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단기적으로 성공하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그 이면에 이익기에 뒤에 숨어있는 그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던 것이 제가 보기엔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꽃집과 미용실 등에도 진출하면서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은 카카오 경영진을 비롯한 기업인들에게 혁신을 추구하는 도전 정신 못지않게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가톨릭 기업인이라면 더 큰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요구됩니다. 카카오 사태 등을 겨울 삼아서 이제 우리가 철저히 그런 그 리스크 관리 대비 대책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 기업인이라 한다 그러면 갈수록 이렇게 커지고 있는 그 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인들보다는 그런 위험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톨릭 사회교리도 경제의 도덕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교리 331항은 경제의 목표는 경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사회를 위한 목적성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333항은 도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은 모든 사람이 연대를 실현하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인 친교의 소명을 실천하는 기회가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회장은 경제활동이 공동체를 포용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장이 없으면 기업도 없고요. 또 지구가 없으면 기업도 시장도 없어요. 또 역으로 기업이 없으면 또 시장도 그렇게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장과 기업과 우리 지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들을 이제는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는 디지털에 대한 우리 일상생활의 의존이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는 사실을 일깨웠습니다. 카카오가 멈추면서 사람들과의 대화, 업무, 학업, 이동수단, 금융,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모두 멈췄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사태가 발생하고 수일이 지나도록 완전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여파는 계속됐습니다.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거대 플랫폼 의존도를 개선해야 한다. IT 기업의 책임을 공론화해야 한다 같은 백가쟁명식의 논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지각 없이 디지털에 의존한 건 아닌지, 그러다 보니 인간의 모든 삶이 디지털의 통제를 받게 된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반성입니다. 이번에 그런 카카오톡의 사건 같은 경우도 얼마나 우리가 모든 사회가 이런 디지털에 의존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체험하게 되었고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너무 지나친 의존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저를 선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의 이참에 탈디지털화를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다만 오프라인에 온라인의 편의를 더하는 피지털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동시에 성격이 다른 여러 일을 하는 스위치 태스킹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디지털 사용이 목적이 되기보다는 수단이 되도록 사용 원칙을 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쥐고 멀티태스킹을 하기보다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게 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한 번 이상 좀 먼 하늘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멍때리기라고 하죠. 몇 분간 이 멍때리기를 하면서 온전히 자기 감각에 좀 집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CPBC 김현정입니다. 치솟는 금리와 물가, 환율로 인해 민생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임금 체불의 제자리 걸음인 근로소득,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팍팍한 삶을 더 짓누르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소득 불평등 실태와 이에 대한 교회의 시각은 어떤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요즘 보편화되고 있는 무인 단말기, 즉 키오스크로 인한 일자리 해결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키오스크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키오스크로 인한 일자리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서 홀대를 받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문제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조차 장애인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커진 소득 불평등은 부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반해 불로소득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꼽히는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95%와 66%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0.1%가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하위 20% 소득의 740배에 이릅니다. 이런 현상은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신고 현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올 들어 8월까지 임금체불 신고액은 8,8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75%가량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습니다. 국내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9.9%, 전체 기업 종사자 81%가 중소기업 노동자임을 감안하면 만성화된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일자리를 줄이거나 임금조차 주지 못할 처지에 놓인 중소기업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든 이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Para que los pequeños y medianos empresarios duramente afectados por la crisis económica y social encuentren los medios necesarios para continuar su actividad al servicio de las comunidades en las que viven.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은 빚으로 생계를 이어가야만 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현재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취약차주는 38만 가구, 부채 규모는 69조 원에 이릅니다.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전체 대출이자는 6조 5천억 원 증가합니다. 금리 인상이 추가로 예고된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폭리를 취해 서민과 기업들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선 금융 전문가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강력한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강조합니다. 특히 사심없는 연대성을 지니고 경제와 금융에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윤리로 되돌아갈 것을 교황은 거듭 공고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의 사무실 밀집 지역. 이곳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황아무개 씨는 점심시간이 가장 바쁩니다. 주문과 계산은 키오스크가 맡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숙련도가 되니까 알바생들 없이도 키오스크가 사람 한 명 먹을 해가지고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키오스크가 사람을 대신한 곳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커피숍 인근의 한 분식점에서도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를 살펴보니 2018년부터 키오스크 특허 출원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키오스크의 시장 규모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전 세계 키오스크 시장 규모가 향후 100조 원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반면 숙박업과 음식업 종사자 수는 지난 5년 동안 약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키오스크 때문입니다. 키오스크 도입이 가장 많은 업종은 소매, 숙박, 요식업 및 주점업입니다. 코로나19가 정상화돼도 키오스크가 사람을 대신하는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키오스크 사용료가 인건비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데다 사람보다 정확하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보다 조금 더 더뎌요. 주문 받는 게. 전문가들은 키오스크와 무인화, 자동화 도입으로 잃는 일자리 문제에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지역 일자리로 흡수하든지 계속해서 만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다이나믹이 나오는 거지. 계속 식당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회적 일자리나 뭐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계속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다 보면은 지금 현재 100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다 그래서 3, 40명 그렇게 전환된다 그러면 나머지 3, 30명은 다른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게끔 혹은 전환하도록 선택하고 하거나 하는 이제 교육훈련, 재교육훈련을 받아서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상생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자기 업무 숙련을 해서 그 업종 내 다른 일자리로. CPBC 김현정입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해당됩니다. 이 제도는 1991년부터 시작돼 시행된 지 무려 3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공공기관마저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현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지위 소관기관 38개 가운데 28개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형식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국회 복지위 소관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33억 원이 넘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5억 3천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억 원, 보건복지부가 3억 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냈습니다. 국민월세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지적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시행되지 않는 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면 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최연숙 의원은 장애인 복지를 총괄하는 복지위 기관들이 장애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복지부와 복지위 기관들은 반성하고 실행 가능한 장애인 의무고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대전교구 천안 불당동 성당 마당에 기후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기후시계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올라갈 때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인데요. 어떤 이유로 기후시계를 설치했는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당초 전국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오는 12월 제주와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일단 축소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전해드립니다. 북극곰의 위태로운 모습이 기후위기로 발생할 비극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밑에선 붉은색 숫자들이 쉼없이 줄어들며 기후위기가 시시각각 심화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대전교구 천안 불당동 성당에 마련된 기후시계입니다. 기후시계는 미국의 환경운동가 간 골란과 앤드류 보이드가 기후재앙이 임박했음을 수치로 보여주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천안 불당동 본당 주인 맹상학 신부는 시계에 표시된 시간을 보며 얼마나 지금이 절박한 순간인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그런 의식들을 먼저 가짐으로 해서 자기 일상 안에서 생활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기후 위기 시계를 본당에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불당동 본당은 기후시계 제작 이전에도 생활 속의 변화를 목표로 다양한 기후행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친환경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알맹이 상점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6월엔 성당 지붕에 태양광 패널도 설치했습니다. 최근엔 본당 내 구성된 생태환경교육 TF팀을 중심으로 생태의식 전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선 본당을 넘어 지역과 사회 전체가 기후행동에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당이 기후시계 제작에 나선 것도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과 의식 개선 활동이 전국에 있는 모든 본당과 모든 신자분들께 전파가 돼서 우리 지구 살리기에 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당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 바로 어린이와 청소년들. 어른들을 상대로 피켓팅에 나선 어린이들은 지구를 위해 모두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한 바람을 드러냅니다. 경각심도 가지게 되고 또 앞으로 플라스틱 사용도 줄이면서 생태 환경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들이 지구를 훼손시켜서 지구를 그렇게 막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중에 제가 다 컸을 때 지구가 파괴되거나 지구가 망가지거나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CPBC 장윤민입니다. 대통령실 앞에 만여 개의 일회용 컵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연기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항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진행한 퍼포먼스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이용하기 위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0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초 유예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고 지난달엔 세종과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해당 지역에서의 성과를 평가한 후 2024년에 다시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을 통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확장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세종과 제주의 시행은 제도의 성공을 위한 사전 대책과 사전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책 기조 변경에 정부의 시행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법 개정 후 2년이 지났는데 또 전면 시행을 미룬 것은 입법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는 비판도 들립니다.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행 초기엔 매장 간 교차 반납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주와 세종 내에 매장이 한 곳만 있는 브랜드가 각각 37%, 23%에 달하는 상황. 보증금을 반납하려면 음료를 샀던 브랜드의 매장으로 다시 가야 하는데 제도의 현실성에 의문부호가 붙는 배경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원칙적으로 교차 반납을 허용할 방침이라면서도 시범사업 초기인 만큼 다른 매장의 겁도 보증금을 줘야 한다는 매장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교차 반납 시행은 각 프랜차이즈의 참여도 등 진행 상황을 살펴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제도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선 제도 시행 초기부터 교차 반납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환경회의는 성명을 내고 동일 매장 반납만이 가능한 상황에서 컵 반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며 교차 반납이 원칙이라면 선도지역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지난 한 주간을 시 청취자와 후원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감사 주간으로 지냈는데요. 안동교구 가흥동 본당이 후원자들의 정성으로 새 성전 건립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가톨릭 평화신문이 창간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신문을 구독하고 있고 또 CPBC TV 매일 미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100세 어르신을 소개해드립니다. 주인공은 서울 대방동 본당 강금자 마리아 할머니이신데요. 기자가 마리아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제 땅을 파야 성당을 짓지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이가 그래서 비닐하우스 창고로 가더니 삽을 들고 와서는 같이 파자고 하더라고요. 안동교구 가흥동 본당 주임 류성태 신부는 지난 5월 부활 제6주일 TV 매일미사에서 새 성전 건립에 나서게 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가흥동 본당은 10년이 훌쩍 지난 가건물 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천장에서 흐른 빗물로 창문틀은 군데군데 들뜨고 뒤틀렸습니다. 창문은 고정이 되지 않아 받침목으로 겨우 지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용 금지 안내까지 눈에 띕니다. 마당에 자리 잡은 컨테이너는 교리실이자 사무실입니다. 교리실 한편에는 미니 주방이 생뚱맞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리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없어서요. 빨리 본당을 지어서 그 여러 가지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임시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취사 도구와 각종 장비 등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류 신부는 매일 미사 이후 새 성전 건립에 힘을 얻었습니다. 첫 시작이 첫 단추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잘 이렇게 지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는 내년 후반기쯤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터다지기가 부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숙제는 30-40억 원으로 추정되는 건축비 마련입니다. 류 신부와 본당 신자들은 고춧가루 판매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당에서도 지향을 두고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비 마련은 여전히 힘이 붙입니다. 류 신부는 장례미사 봉헌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잘 보내드리는 성전 건립이 꿈입니다. 안쓰러운 마음들이 더 저에게 크게 있거든요. 좀 죄송한 마음, 잘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당을 또 만들고 그렇게 한번
또 추진해 보려고 신자분들하고도 마음을 쓰고 있는 이제 실정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입니다. 새 성전은 내후년 성모 승천 대축일 때 봉헌이 목표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서울 대방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강금자 할머니는 1923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100세. 할머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청력이 약해져 잘 듣지 못하는 것만 빼곤 100세란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합니다. 건강의 비결은 소식과 규칙적인 생활. 매일 집에 방문하는 가톨릭 신자 요양 보호사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일과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1988년부터 가톨릭 평화신문을 매주 빼놓지 않고 정독하며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할머니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신문 코너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는 더욱 공을 들여 읽습니다. 어려운 사연을 접할 때마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연금을 아껴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 성금을 보내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웃 돕기에다 내가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8만 얼마인가 거기다가 2만 얼마를 보태가지고 다달이 내가 10만 원은 나 이게 무슨 자랑인 것 같아서 말하기도 좀 거북하네요. 할머니는 매일 정오가 되면 TV를 켭니다. CPBC TV 매일 미사를 시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엔 거동이 조금 불편해지면서 본당 주일 미사 참여 대신 TV 미사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CPBC TV에 바라는 점도 있습니다. 청력이 약해 자막이 없는 방송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내가 귀가 선선해서 자막 나오는 것만 봐요. 자막 나. 근데 평화방송은 자막이 잘 안 나오는 게 있어.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할머니는 무엇보다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래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 나이에 비해 건강하게 지내온 것에 대한 감사, 살가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CPBC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놈이 좋다고 하는 거 다 좋지. 다 좋아요. 그래서 방송을 신문도 보지만은 평화방송 방송 많이 봐요. 너무 좋아. CPBC 이심입니다.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639조 원의 예산안과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무너진 핵발전 생태계를 복원한다고 하면서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차세대 원전 기술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연설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핵발전 산업 생태계를 다시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강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창원에 있는 핵발전 설비 업체를 방문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명이 다해가는 노후 원전의 가동 연한을 늘리려 합니다. 이런 윤 대통령의 친원전 정책은 미래 세대에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핵발전은 발전소 가동만으로도 방사능 오염수와 방사능 물질, 핵 폐기물이 나옵니다. 방사능 물질 중 플루토늄은 무해한 수주까지 24만 년이 걸립니다. 24만 년 동안 핵 폐기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깨끗한 핵발전을 쓴다고 말하지만 결국 가장 위험한 쓰레기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일 뿐입니다. 핵발전의 이런 맹점을 교회는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2014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핵 기술과 교회의 가르침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교회는 핵 발전이 우리나라와 세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미래 세대에게도 재앙을 물려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핵 발전은 핵 폐기물을 받는 미래 세대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발전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욱이 핵 발전은 핵 무장으로 가는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핵 발전을 계속하는 한 핵무기 보유국이 되려는 시도를 막기는 힘듭니다. 최근 일각에서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 무장을 하자는 주장은 핵 발전이 계속될수록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핵 발전으로 미래 세대에게 평화가 아니라 핵무기 공포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것인가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핵무기도 핵 폐기물도 물려줄 수 없다는 마음으로 탈핵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